사라지지 않는 산업. 대한민국 성매매의 역사와 숨겨진 구조. 우리가 모르는 밤의 도시. 서울 강남의 밤.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 사이로 퇴근한 사람들과 택시들이 끊임없이 오갑니다. 겉으로 보면 이곳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대기업 본사, IT 기업, 금융회사. 모든 것이 모여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지. 밤낮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카페와 레스토랑은 붐비며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밤이 조금 더 깊어지면 이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납니다. 어느 골목을 걷다 보면 어디선가 전단지가 발에 밟힙니다. 화려한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들. 그 종이들은 누군가 일부러 뿌려놓은 것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와 종이를 뿌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성인 광고 사이트, 조건 만남 앱, 텔레그램 채널. 이 모든 것은 클릭 몇 번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 안에서 이 산업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성산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생기고 집창촌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이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점점 덜 다루고 거리에서도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도시 곳곳에서 이 산업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 규모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 산업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산업은 오히려 계속 커지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단순히 수요가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고. 이 산업이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이죠. 경제적 불평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 법의 허점, 사회적 낙인의 악순환, 그리고 아무도 쉽게 꺼내지 않는 이 사회의 민낯.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이고 역사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가 어떤 구조 위에 서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일제강점기 그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역사적 뿌리를 이해해야만 지금의 현실이 보입니다. 지금의 구조가 왜 이렇게 굳어졌는지, 왜 법 하나로 사라지지 않는지, 왜 세대가 바뀌어도 이 문제는 반복되는지. 그 답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알람도 설정해 놓으시면 다음 시리즈 영상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10년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면서 다양한 제도를 이식했습니다. 토지제도, 행정제도, 세금제도. 그중 하나가 바로 공창제, 즉 국가가 관리하는 성매매 제도였습니다. 1916년 일제는 유곽창기 취체 규칙을 공포하며 성매매를 행정관리 대상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이전에도 성매매는 존재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기생제도가 있었고 어느 사회에나 성을 매개로 한 거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산업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유곽이라는 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만 업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종사 여성들은 등록을 해야 했고 정기적인 성병 검사도 받았습니다. 국가는 이 업소들로부터 세금을 걷었습니다. 성매매는 하나의 산업구조로 편입된 것입니다. 지하에서 이루어지던 거래가 이제 국가의 이름 아래 양성화됐습니다. 서울 장충동, 부산 완월동, 인천 신포동. 이 지역들은 당시 거대한 유흥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지명들은 남아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건물이 새로 지어졌지만 그 땅에 새겨진 역사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제가 이 제도를 설계한 방식은 단순히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창제는 식민 지배의 도구였습니다. 조선 여성들을 제도 안에 가두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당시 많은 여성들이 빚을 지고 이 산업에 유입됐습니다. 선불금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돈을 빌려주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선불금은 이자가 붙고 생활비가 더해지고 업소 측의 각종 명목 비용이 쌓여가면서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빚을 다 갚을 즈음에는 또 다른 빚이 생겨 있는 구조.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선불금 구조는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고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착취의 방식은 100년 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업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고 그 빚으로 묶어두는 것. 이것이 이 산업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강력한 통제 방식입니다. 해방 이후 공창제는 폐지됐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공식적으로는 성매매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축된 산업구조, 업소 네트워크, 유입 경로, 착취 방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뿌리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뿌리 위에 지금의 산업이 서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3년간의 전쟁은 한반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이 고향을 잃었습니다. 가족이 흩어지고 도시는 폐허가 됐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직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도시구조, 경제구조, 그리고 유흥산업까지. 군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유흥산업이 따라붙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베트남 전쟁,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인류 역사에서 전쟁과 성매매 산업은 항상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대규모 군 집결지 주변에는 어김없이 이 산업이 형성됐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청량리와 파주 용주골이었습니다. 미군 기지 주변에는 기지촌이 형성됐습니다. 동두천, 평택, 의정부. 기지 주변 도시들에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유흥산업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이 산업에 유입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성매매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묵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연결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없애면 더 큰 사회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기지촌 여성들에게 이른바 애국자 역할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달러를 벌어들이는 외화 획득 수단으로 이 여성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정부 문서에는 기지촌 여성들이 외화 획득에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가 스스로가 이 산업을 용인하고 심지어 활용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시 이 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배경을 보면 상당수가 전쟁 과부, 고아, 피난민 출신이었습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극단적인 빈곤 속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학교에도 갈 수 없었고 공장 일자리도 없었으며 가족도 없는 상황. 이 산업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산업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장됐습니다. 1953년 정전 이후 미군은 계속 한국에 주둔했습니다. 기지촌은 유지됐고 그 주변 산업도 유지됐습니다. 전쟁이 낳은 극심한 빈곤은 사라지지 않았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 특히 여성들 중 상당수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패턴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이 산업의 유입 인원은 늘어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성산업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아니어도 경제적 전쟁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같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이 산업은 커집니다. 이것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경제는 급격히 성장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 성장기. 불과 2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한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수백만 명이 이주했습니다. 1960년대에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1970에서 80년대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한 노동자들. 그들에게 퇴근 후의 시간은 유일한 자유의 시간이었고 도시의 밤 문화는 이들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시기 등장한 것이 다방 문화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커피를 배달하는 서비스였지만 실제로는 성매매와 연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른바 레지 또는 레지 아가씨라 불리던 여성들이 다방에서 일하며 커피를 배달했고 이 서비스가 성적인 거래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다방이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방석집, 유흥주점, 요정. 다양한 형태의 업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특히 요정은 당시 정치인, 기업인들이 드나들던 고급 유흥 공간이었습니다. 대형 계약이 요정에서 이루어지고 정치적 거래가 요정에서 논의됐습니다. 성산업은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부와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강남 개발입니다. 1970년대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지역은 빠르게 대한민국 최대 유흥 지역으로 변모합니다. 압구정, 청담, 노년 역삼. 고층 빌딩 사이로 밤이 되면 수많은 네온 사인이 켜지고 수많은 업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남은 낮에는 비즈니스의 중심지이고 밤에는 유흥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 시기 성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돈이 생긴 남성들의 수가 늘었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고 쓸 돈이 생긴 남성들이 유흥 소비를 늘렸습니다. 둘째, 접대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업 영업, 관공서와의 거래, 거래처 관리. 모든 비즈니스 관계에서 술자리와 유흥이 기본이 됐습니다. 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성매매는 비즈니스 접대의 일부로 편입됩니다. 이것은 당시 기업 문화의 일부였고 비용 처리도 됐습니다. 접대비라는 이름으로. 셋째, 빈부격차가 심화됐습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으로 모여든 여성들 중 상당수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고 저임금 노동과 이 산업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접대 문화는 지금도 한국 사회 곳곳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업 접대비, 룸살롱 문화,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 문화. 성산업은 단순히 음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 문화와 깊게 연결된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1980년대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도시 정화라는 이름으로 집창촌 단속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강화되면 산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숙이 숨는다는 것을 이 시기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과 그 이후 2004년 대한민국은 큰 변화를 맞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정식 명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성매매를 단순히 여성의 문제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성매매 자체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 법이 생기기 전 대한민국에는 윤락행위 방지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성을 파는 여성은 처벌하지만 성을 사는 남성은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인 여성이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였죠.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은 이것을 바꿨습니다.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됐고 포주나 업소 운영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 처벌보다 보호와 지원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 대표적인 집창촌들이 사라졌습니다. 서울 청량리 588, 부산 완월동, 대구 자갈마당, 광주 대인동. 수십 년 동안 도시의 한켠을 차지하던 집창촌들이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청량리 588은 재개발 사업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정책처럼 보였습니다. 도시가 깨끗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은 줄었지만 성산업 전체 규모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산업의 음성화만 진행됐을 뿐 규모 자체는 줄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법은 장소를 없앴지 수요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집창촌이 있던 시절에는 적어도 성산업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종사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행정당국이 해당 구역을 관리할 수 있었고 보건당국이 성병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며 사회복지기관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창촌이 사라진 이후 이 산업은 완전히 지하로 숨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됐고 단속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논쟁이 계속됩니다.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한국식 방식이 옳은가? 아니면 스웨덴처럼 사는 사람만 처벌하는 방식이 나은가? 또는 네덜란드처럼 제한적 합법화를 통해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이 나은가?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법만으로는 이 산업을 없앨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산업으로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현상. 경제학에서는 이를 풍선효과라고 부릅니다. 집창촌이 사라지자 성매매 산업은 다른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철저했습니다. 오피스텔, 주택가, 인터넷 플랫폼. 특히 오피스텔 형태의 업소, 이른바 오피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판이 없습니다. 입구에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메신저로 연락을 합니다. 주소를 안내받고 찾아갑니다. 건물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정 층으로 올라갑니다. 문을 두드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완전히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형태는 단속이 매우 어렵습니다. 단속반이 접근하기 전에 미리 경고가 전달되고 업소는 순식간에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장소를 바꾸고 연락망을 재구성하는데 불과 몇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단속 정보를 주고받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완전히 온라인화된 형태도 등장했습니다. 성인 광고 사이트, 조건 만남 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거래. 디지털 기술은 이 산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더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모든 과정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대체됐습니다. 광고, 연락, 예약, 결제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텔레그램은 이 산업에서 중요한 플랫폼이 됐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메시지가 암호화되며 채널과 그룹 기능을 통해 대규모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국이 추적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의 집창촌은 지역이 한정됐습니다. 특정 구역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피해도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역을 피하면 이 산업과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산업은 도시 전체에 분산됐습니다. 어느 동네에나 있고 어느 건물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흔한 주거지역, 학교 앞 오피스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건물.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분산화는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피해자 발굴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집창촌 시절에는 그 구역에 찾아가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풍선을 세게 줄수록 다른 부분이 더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단속을 강화할수록 이 산업은 더 교묘하게, 더 넓게, 더 깊숙이 퍼져나갔습니다.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연구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산업 규모는 약 30조 원 이상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37조 원까지 추산합니다. 30조 원.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한국 영화 산업 전체 매출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한국 게임 산업 수출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방부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GDP의 약 2%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30조 원이라는 숫자는 성매매 자체의 거래 금액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산업은 수많은 연관 산업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택시,
심야 시간대 강남, 이태원, 홍대 일대의 택시 수요 중 상당 부분이 이 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숙박업, 단기 숙박, 모텔, 단란주점 인근 숙박시설들이 이 산업과 연결됩니다. 식당과 주류업, 업소에 납품되는 주류, 식품, 위생용품 등이 일반 유통망을 통해 공급됩니다. 의류와 미용, 종사자들이 소비하는 옷, 화장품, 미용 서비스, 광고업, 성인 광고 사이트, 온라인 광고 플랫폼들이 이 산업의 광고 수익을 얻습니다. 업소 하나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주변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 돈이 지역 경제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산업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이 산업을 완전히 없애면 그 30조 원의 돈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수십만 명의 종사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정부 입장에서 이 산업은 골칫거리이지만 동시에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경제 구조의 일부입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30조 원 중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거치지 않는 지하경제입니다. 현금 거래, 가상화폐, 차명계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이 흘러다닙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불법 대부업, 도박, 마약 등 다른 범죄 산업으로 흘러들어가기도 합니다. 성산업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지하경제 전체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조직폭력배, 불법 대부업자, 온라인 광고 브로커, 브로커 네트워크 등 다양한 세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을 건드리면 전체 네트워크가 반응합니다. 그것이 이 산업이 가진 놀라운 생존력의 비밀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이 산업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 왜 오히려 계속 커지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5가지 구조적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수요의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성산업이 완전히 사라진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남성 중심의 접대 문화, 사회적 성 역할의 불균형이 이 수요를 구조적으로 키워온 특수한 환경이 있습니다. 회식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2차, 3차 문화. 이것을 개인의 도덕 문제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 문화의 문제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이 산업에 유입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경제적 선택지가 매우 제한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불안정한 비정규직, 1,000만 원을 넘는 학자금 대출. 특히 한국 사회에서 20, 30대 여성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은 이 산업으로의 유입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통계가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질수록,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이 산업으로의 유입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확인된 현상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적 타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실패할 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산업으로 밀려납니다. 세 번째, 기술의 발전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이 산업을 완전히 혁신했습니다. 과거에는 물리적 장소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바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거래는 더 익명으로,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가상화폐는 금융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암호화 메신저는 통신 감청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단속은 어려워지고 산업은 더 교묘해집니다. 네 번째, 법과 현실의 간극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디지털화된 형태의 성매매는 증거를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속 인력은 한정돼 있고 이 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간극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낙인의 역설입니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강한 사회적 낙인을 받습니다. 그 낙인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지원기관을 찾아가도 신분이 드러날까봐 망설입니다. 그 결과 이 산업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낙인이 강할수록 이 산업 안에 갇히는 사람이 많아지는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사회가 이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이 산업의 규모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문제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5가지 구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유입을 만들고 기술이 산업을 은폐시키고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며 낙인이 탈출을 막고 수요가 계속 존재합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이 산업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원들이 퇴근하고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편의점은 불을 켜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어른들은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뒤에는 수십 년 동안 사라지지 않은 산업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을 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국가가 만든 공창제, 전쟁이 낳은 기지촌, 경제 성장의 그늘에서 폭발한 유흥산업, 2004년 성매매 특별법과 그 이후의 풍선 효과, 30조 원 규모의 지하경제, 그리고 이 산업이 사라지지 않는 5가지 구조적 이유. 이 모든 것을 보고 나면 하나의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입니다.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역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스웨덴은 1999년 이른바 노르딕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성을 파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성을 사는 사람만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가 이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2000년 성매매를 합법화하면서 종사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착취와 인신매매를 강력히 단속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접근이지만 이 역시 피해자 보호를 핵심으로 합니다. 어느 방식이 옳은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모델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눈을 감는다고 해서 이 산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도시를 재개발하고 집창촌을 철거하고 법을 강화해도 이 산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태로 더 교묘한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있습니다. 이 산업으로 사람들이 밀려들지 않도록 하는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 이 산업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이 산업을 유지시키는 수요 문화를 사회 전체가 성찰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문제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년의 역사, 법의 변화, 기술의 진보. 그 모든 것을 겪고도 이 산업은 살아남았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산업이 만들어내는 피해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